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는 한동훈 위원장 어제 발언 이후 일각에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불거졌죠. 한 위원장 오늘 갈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마포울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목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 내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는데 여당 내 수도권 총선 위기론과 맞물려서 당정관계 변화가 시작될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에서 2명의 현역 의원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86세대 3선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중진 용퇴론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인데요. 아직 캐비넷 금고에 봉인돼 있다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가 촉발제가 될지 관심입니다. 총선 D-82, 오늘의 정치권 현안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금요일 뉴스나이트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월 19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됐는데 유족들은 법안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한미일 해상훈련을 탓하며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발하는 단계로 분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응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여사 리스크 대응 방식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정부 중재안이 발표됐습니다. 인천 쪽에 역 2개를 만들고 인천 쪽의 역 1곳을 김포 쪽으로 옮기겠다는 건데 즉 김포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인천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자 절반 정도는 6살 이하의 영유아인데 당국은 설 명절 비상방역 체계를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에는 모레까지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여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즉각적인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 열흘 만에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시행까진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오는 4월 10일부터 법안은 닻을 올립니다.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특조위 구성 방식 등 독소 조항 때문에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지원과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만희 의원님 대표 발의로 유족들 관련된 법안을 제출된 상태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예방 자리에서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유족의 뜻을 전해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답답함과 아픔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통합 차원에서 한번 그분들의 좀 답답함과 아픔들을 한번 이렇게 넉넉하게 넓은 좀 품위 한번 대주시면 좀 좋겠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한 비정한 정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피케팅을 이어온 민주당은 지도부가 일제히 달려가 법안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삭발까지 하면서 특별법 시행을 호소한 것은 대통령에게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불의와 비정함을 선택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며 이번이 5번째 거부권 정국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십시오.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윤 대통령에게도 적잖은 부담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광호 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만시지탄이라면서 더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참사 발생 447일 만으로 1년 넘게 고심하던 검찰이 나흘 전 수사심의 권고를 결국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김 청장이 서울경찰 총책임자로서 이태원의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근무했던 유미진 총경 등 간부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헬로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다만 최성범 당시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기소까지 모두 21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만시지탄이라면서 검찰의 이번 기소가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통해 더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유가족들은 단언코 반정부 세력이 될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주말에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국민의힘의 특별법 거부권 건의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려의 뜻을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대응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러한 관측이 나오는데 당내에선 함정 취재로 인한 정치 공작이라는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의 입장 표명 자제 기조를 깨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관련 사건에 아쉬운 점과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던 한동훈 위원장. 이번엔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대통령실과의 의견 충돌설이 불거지자 국민을 고리로 갈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직접 반박한 겁니다.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응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내에선 대통령실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청래 대항마로 지목한 김경률 비대위원과 영입인재 이수정 경기대 교수, 수도권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 의원까지 김 여사의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칫 중도층 표심 공략의 악재로 작용해 수도권 위기론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기도 어려운 이런 가방들이 이렇게 주고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은 특검법과 달리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라며 기존의 대응 방침을 옹호하는 의견도 적잖습니다. 정치 공작에 휘둘려 내부 파열음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건데 논란은 사안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지역별 차이로 번졌습니다. 당세가 강한 TK와 격전을 펼칠 수도권의 위기감은 그 정도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표적 TK 중진인 윤재욱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특정 지역과 관련돼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정 취재를 부각하는 의견 모두 당내 다양한 생각으로 보고 파열음을 최소화하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하지만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 요구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라 한 위원장이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싸고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미묘한 엇박자가 감지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돌발 공천에 윤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은 공정기조를 흔든다며 불편한 표정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마포을 후보를 사실상 깜짝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경률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진짜입니까? 당사자는 예비 후보 등록이 안 돼 있는 지역이라 아무도 출마 의사가 없는 줄 알았다고 사과했지만 엎드려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라면. 제가 시스템을 잘 몰랐고 몰랐다는 게 어떻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3전 4기를 노리던 당협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무시당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충격이었고 참담했죠. 시스템 공천, 저는 아마 공관위에서도 당황할 거예요. 당내 잡음을 넘어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해 윤심 공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세웠던 바지 대표마저 내쫓고 측근을 비대위원장에 앉히더니 공천을 떡 주무르듯이 하려고 합니까? 대통령실에선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출마하는 용산 참모들에게 경선을 잘 치르라, 특혜는 기대 말라며 당과는 거리를 둬왔는데 마치 윤 대통령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의 본질을 흔든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면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을 선정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아바타 프레임으로 출발한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 이후 추진하자고 언급해 처음 불협화음을 낸 데 이어 거듭 용산과 미묘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약속 대련은 아니라는 게 중론인데 4월 총선이 임박해올수록 현안마다 대통령실과 당의 온도차는 더 커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여당도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 플랜 B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국민의힘도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별개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가 공천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비주류 내에선 친명 공천 현실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친이재명계 핵심 그룹인 7인회 출신으로 경기 광주에서 재선을 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억울한 점이 있지만 당과 유권자를 위해 지금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건설사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의 시선은 자연스레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현역 의원 최대 20명의 거취로 쏠렸습니다. 국민 참여 방식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마련할 도덕성 세부 평가 지표에 사법 리스크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사법 문제 이런 거에도 걸려있는 분들이 계셔서 공관위에서 공천이 탈락될 가능성도 있는 분들이 현재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비주류 사이에선 이른바 친명 공천 현실화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자객 공천은 언어 도단이라며 일축했지만 의심하는 쪽에선 예비후보 적격 심사에서 친명계 후보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는
이 대표의 언급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내 편을 쳐냈으니 다른 편은 더 가차없이 걸러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공천 심사를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계속되자 당호 원로인 김부겸 전 총리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지도부에 당부했습니다. 지금 선거에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인데 공천 과정에서 어떤 투명성, 공정성, 뭐 또 국민의 눈높이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런 이 절차를 진행해라. 이르면 다음 주 민주당 공천 규칙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삼선 중진 김민기 의원도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당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분들일수록 당이 어려울 때 책임과 희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4월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은 이로써 8명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 통보 등 공천 심사가 본격화하면 추가 불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현재 20곳 안팎 낀 전략 지역구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흉기 피습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형사 재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60대 김모 씨에게 습격당한 지 17일 만입니다. 이 대표는 담당 재판장 사직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중교사 사건으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된 데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해오다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규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인 49명 가운데 33명의 신문을 마쳤고 증인 신문 절차가 아직 3분의 1 정도 남아있으며 서류 증거 조사와 검찰 구형, 최후 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그만두지 않았더라도 2년간 형사비 재판 업무를 마치고 예규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한미일의 연합 해상 훈련에 맞서 수중 핵무기 체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헤일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개발 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국방과학원 수중무기 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헤일 5-23의 중요 시험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험 시점이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과 4월 3차례 핵무인 수중 공격정을 시험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핵 어뢰인 헤일은 수심 80에서 150m 깊이에서 60시간 가까이 잠행했고 헤일-1은 600km를, 헤일-2는 1000km를 잠행해 수중 폭발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시험한 헤일 5-23은 새로운 명칭으로 미뤄 기존 헤일의 개량종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전승절 열병식에서 기존보다 20배 가까이 큰 핵전술 어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비한 진골의 헤일로 가증스러운 침략선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릴 공화국 핵전투 무력의 중요한 초강력 절대 병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어뢰가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개발 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장거리 자율항해 시험을 해야겠죠. 재충전할 수 있는 기능 시험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위치 오차 개선도 해야 되고 소형화된 핵폭탄을 집어넣었는지 아직 확신이 없거든요.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핵 어뢰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병행하며 수중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미일은 미국 항공모함 등 9척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둘러보고 유포시켰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이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북한 연구단체인 한국의 샌드 연구소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야외 운동장에 16살 소년 2명이 학생 수백 명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상에는 이들이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유포했다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따라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외래 문화에 유혹돼 자기 앞길을 망쳤다는 해설이 담겼습니다. 앞서 영국 BBC 방송도 이 영상을 연구소로부터 받아 보도했는데 통일부는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한류 등 외부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서 영상물 유포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0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설 연휴에 앞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최대 2, 3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두통, 설사나 구토 증상을 동반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지난해 말 200명을 넘긴 뒤 꾸준히 확산해 지난주에만 3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2020년 셋째 주보다도 7명이 더 많습니다. 특히 감염 환자의 절반 정도는 6살 이하 영유아 환자들이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돌봄기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도 사실 아이들은 약간 미숙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다고 해도 그렇게 깨끗이 씻는 경우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이런 가운데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도 경기 심판과 자원봉사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주로 감염되지만 사람 사이에도 전파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대회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전까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보육시설과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상방역 체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식사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그게 좀 풀리면서 올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또 검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증가된 건 아닐까 싶고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각종 분비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감염 후 48시간 정도는 주변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일종 가축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북 영덕에 이어서 경기도 파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동이 잦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돼 키우던 돼지 2,60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했습니다. 경북 영덕에 이어 올겨울에만 벌써 2번째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주변 농가들은 비상입니다. 지금 그 수도 가고 있어요. 바로 왜 2번이에요? 여기 그 대문 앞에하고 동방하고 그 마당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겐 옮지 않지만 전파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한 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큰 피해를 줍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9년 처음 발병했는데 접경지 야산에 사는 멧돼지가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됩니다. 정부는 즉각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주말까지 경기와 강원 8개 시군 지역에 축산관계 시설 종사자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발병 지역은 많지 않지만 국내 이동이 잦아지는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가 밀집한 지역까지 퍼질 경우 돼지고기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살처분 규모가 작아 전체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살처분 규모가 확대되거나 충남 등 주산지에 발생할 경우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찾아오면서 정부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지난 14일 포획된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멧돼지가 포획된 곳은 양돈 농가에서 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산간에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풍의 영향으로 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40cm, 경북 북동 산간에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북쪽寒気가 내려오면서 영하권의 한파가 찾아오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인천 쪽에 2개 역을 만들고 인천 쪽의 역 한 곳을 김포 쪽으로 옮기는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포시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인천시는 반발했는데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오는 5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 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는 세부 노선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에 역 4개를 만들어 통행에 27분 걸리고 사업비는 3조 1,700억 원 드는 연장 길이 25.94km 안을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김포시는 이보다 통행 시간은 3분, 사업비는 4천억 원, 길이는 1km 감축할 수 있게 인천에 역 2개만 만들 것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통행에 26분 걸리고 사업비는 약 3조 원이 드는 연장 길이 25.56km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단 인천 원당동과 아라동에 환승역을 만드는 건 인천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인천과 김포 경계 사이의 역 위치를 인천 불로동에서 김포 감정동으로 옮기는 등 김포에 역 7개를 만드는 것엔 김포시 의견이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환승 연계성과 경제성을 토대로 한 만큼 조정안은 예상 수요가 하루 11만 4,800여 명으로 인천시와 김포시 안보다 우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광위와 각 지자체가 서로 협업해서 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포시가 5호선 연장을 위해 수용했던 서울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장의 김포 이전도 김포시와 인천시가 공동 책임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포시는 수용 의사를 밝히고 양촌에서 통진 마송,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까지 5호선을 추가 연장해 줄 것도 제안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 교통 편의를 위해 역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역 추가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합니다. 대광위도 추가역 설치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최종 확정 때까지 성실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에는 최종안을 확정해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곧바로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불거지자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어제 오늘 발언 이어서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응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갈등들이 좀 있나요?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에서도 사과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정당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허용하는 정당입니다. 어제 한 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나도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정관계 변화의 신호탄이 나온 거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지금 오늘 입장이 또 기자들 질문에 답한 부분이 나왔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서 갈등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늦었으나 학습 과정이 빠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거를 지금 자각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입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총선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로 보신다. 네, 적어도 예. 뭐 언론 보도도 볼 것이고 본인이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네. 직접 부딪히면서 느낀 바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 수도권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했으리라 봅니다. 네, 언론 보도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뭔가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총선 석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자, 김건희 여사 사안을 바라보는 민심도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좀 주의 깊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 보면 이건 물론 그 명품백 논란은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를 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거거든요. 자, 이 잘한 결정이다, 잘못한 결정이다를 봤을 때 잘못한 결정이라는 게 65%, 특히 인천 경기로 가면 70% 정도 되다 보니까 여사 리스크를 풀어야 여당이 총선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좀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수도권에 대해서 그 총선에서 일정 정도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21대 국회보다는 더 좋은 의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53석 중에 수도권이 121석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수도권은 아시다시피 뭐 1, 2%로 거의 다 100석이 차이가 날 정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예민한 부분은 특히 이제 이것은 최소한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부권은 이미 행사됐거든요. 예. 행사된 것에 대해서 여론이 이만큼 나쁜데도 아주 정광석화처럼 행사됐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지나간 일인데 예. 그거하고 별도로 아무리 그것이 함정이고 말하자면 머리학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돼버렸거든요. 그걸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 수도권 민심을 다잡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것은 또 본인에 있어서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있어서는 아바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구나 이런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특검에 대한 부분은 네. 대통령실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냈죠. 악법이다 네. 라고 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다른 목소리를 내야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모습일 때 실제로 보면 이제 여당이 약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35% 박스권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네. 상태에서 똑같이 김건희 명품백 문제조차도 한마디 못한다 그러면 그 박스권에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김경률 회계사를 동원해서까지라도 실제로 이것은 조금 차별화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뚫지 않고서는 특히나 뭐 방금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골드라인과 관련해서 김포에 대해서 김기현 전 대표가 굉장히 서울과 편입하겠다 예. 하니까 반사작용으로 인천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노선 차이가 있다. 그러면 경기 인천이 같이 말하자면 한 목소리가 됐을 때 치명적인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다시피
서울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인천, 70% 경기가, 가까이가 예. 나온 네. 이유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고요. 그럼 한동훈 장관 100번 나와도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러한 목소리를 안 낼 수 없는 네. 그런 상황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뭐 특검법 관련해서는 여당 내 이견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명품백 수수 의혹은 한정 보도는 보도대로 다루되 국민들이 영상을 본 상황이라서 감정적으로는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요구를 놓고 지금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 지도부가 이번 사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것은 대구 경북의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재욱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수도권과 TK 출마자의 인식 차이가 있다. 인식 차이가 지역별로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특정 지역과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질 거다 여사 리스크 해소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으십니다. 뭐 개인적인 주장이죠. 자, 김경률 비대위원은 TK 의원들은 빨리 4월 10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 아니냐. 자, 이렇게까지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표정도 보셨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거든요.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윤재욱 원내대표의 대단히 유감이라는 발언이 참 대단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총선 때요. 국민의힘이 전멸했잖아요. 전멸하고선 주로 이제 당선된 사람들이 TK, PK, 수도권은 뭐 거의 전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내에 있는 사람들은 TK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수도권의 그 예민한 그 여론 추이에 대해서 상당히 무딘데요. 이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내 개혁이라든지 당내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기치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수도권 의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수도권 의원들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름이 알려지고 또 나름대로 호응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나가서 전부 당선을 했고요. 예. 수도권에 지금 당협을 맡은 분들은 신인일 수도 있고 그런 이런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부터 예비 후보로 뛰어보니까 지금 거리에서의 여론이라든지 민심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겠죠. 근데 대구나 TK 지역은 굉장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포용하고 그런 가운데 이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은요. 지금 총선의 결과가 문제가 아니죠. 공천이 문제잖아요. 공천.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고 이게 개인적인 주장이다 그러는데 대구에서 자기네들은 붙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또 한 번 반복된다면 대통령은 꼼짝달싹도 할 수 없어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대통령을 생각하고 보수 정당을 생각하고 적어도 책임 정당으로서 이 사회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그런 지금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인식 구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의 대단히 유감이란 말에 유감을 표한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어쨌든 당내에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상당한 뭐 견해차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만났다, 회동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뭔가 이 문제 관련해서 조율이 좀 있었을까요? 글쎄 뭐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그대로 본인이 거의 복사하듯이 그렇게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개인의 주관이라기보다는 한 방향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유연성 자체는 윤재욱 원내대표에게 있어 보이지 않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나치게 갈등해 가는 모습은 피하는 뭐 그런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분 사이에 큰 갈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쨌든 그 윤재욱 원내대표보다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목소리가 더 주목할 만한 게 제가 느끼기에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께서 공천 룰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은 일반 여론조사 80%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어떤 여론에 있어서도 다르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말하자면 그 지역에 따라서 자기 당의 구성률의 반영 비율이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수도권에 있어서는 일반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당락이 갈린다는 것을 네. 공관위원장도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 실어줘야 되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야만 본인도 말하자면 승리하는, 살아남을 네.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도였지만 자, 앞으로 뭔가 대통령실의 결자 해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는 지금 해볼 거 다 해보고 약한 서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소금이 던지겠다, 되고 싶다. 예. 소금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일환으로 정말 대통령께서 듣기 거북한 얘기지만 해야 될 얘기를 소신껏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 예. 지금 수도권은 다 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또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당내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대통령의 신임을 받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들어갔는데 네. 막상 본인이 열심히 해갖고 자기 인기는 올라갔어요. 근데 당 지지도라든지 대통령 지지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도권과 지방의 지금 총선 전망을 보면 그렇게 밝지 않거든요. 그럼 진짜 소금으로서 아주 자기를 완전히 그냥 그 마치도 김치를 절이듯이 한번 푹 뿌려도 지금 부족할 상황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을 위해서 조금 더 절박한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자, 마포을 구두 공천을 둘러싼 잡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동안 지옥구를 닦아오던 김성동 당협위원장, 자, 오늘도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고요. 출마자로 지목된 김경률 비대위원은 자, 엎드려 사죄드리고 싶다면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성동 그 지역 당협위원장님께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뭐 이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뭐 전략공천 이런 거 없고 전략공천 원하면 뭐 좀 다른데 원했겠죠. 예, 저도 정말 그 엎드려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사실은 전화를 한번 해서라도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셨어야 예, 되는데 예, 예. 그 부분을 제가 그 실수하셨다고 부분 못한 인정하시는 겁니다. 거군요. 이제 저의 실수가 한 80%이다. 그 순간에 어떤 심경이 드셨어요? 참담했죠. 다 우선 놀랬고요. 예. 충격이었고 예. 참담했죠. 이런 어떤 연락은 없었습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전혀 없죠. 또 일절? 네, 일체 없습니다. 네. 이 어려운 곳에서 땀 흘리면서 뭐 때로는 눈물 흘려가면서 네. 대선 치르고 총선 치르고 지방선거 치르고 뭔가 읽어보겠다고 그 노력해온 사람들의 그 이 노력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자,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었고 지금까지 노력한 사람들의 어떤 이 노력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이 얘기 지금 듣고 오셨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변명이라고 할까요? 해명을 들어보면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해서 여기가 이제 비어 있는 데인 줄 알았고 본인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실수가 80%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엎드려 사죄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벌어진 일이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글쎄 저는 이것은 뭐 김경률 비대위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못입니다. 인천시당에 가서도 똑같이 윤영선 말하자면 지난번에 붙었던 분이 그때는 우리 그 김성동 씨 같은 경우는 뭐 40%도 안 됐지만 개항을 해서는 44%였나요? 상당히 높은 상대 후보를 생각해 봤다면 뜻밖의 아주 그 좋은 결과를 낸 분조차도 공개적으로 대놓고 뭐 원희룡 장관과 거의 백허그하다시피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아직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검사로서의 마인드를 버리지 못한다. 즉 자기 혼자 공정하면 나를 믿어라.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은 대놓고 나는 불공적 공천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일반 당원들이 볼 때 유은선 당협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그와 똑같은 일이 서울시당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것은 김경률 비대위원은 본인이 나 험지에 출마할게 그것밖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될 사람이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예. 근데 공식적으로 그럼 김성동 당협위원장하고는 아무 스킨십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그냥 대놓고 김경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공천을 김경률한테 주겠다. 뭐 인천은 계양은은 원희룡한테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당은 시스템 공천하고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하다. 이것이 한두 군데라서 끝났지 세밀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인천에서 한다 그러면 그 원희룡 전 장관과 최소한 윤영선 후보를 같이 올려놓고 수고했다가 뛰어도 충분히 솔직하게 얘기해서 원희룡 장관이 뭐 안 봐도 누가 뭐 누구를 더 지지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이번에도 김성동, 김경률 다 같이 수고해 왔다 그동안에 좋은 경선을 하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도 사실은 누가 될지는 뻔해요. 당원들의 목소리라는 건.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데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그 해법을 내야 당내 어떤 불만이 좀 수그러들까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엎드려 사과하고 만나겠다. 근데 사실 진작 만났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특히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은요. 총선 때까지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하거든요. 자비를 털어서 현수막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당원 관리를 하잖아요. 그 지역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대위원장이 가서 다른 사람 손을 들으면은 그러면 다 따라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당협위원장 같이 일했던 당협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럼 네.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한동훈 당협위원장은 경선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통합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민주적인 의사 결정도 중요하고 당내 통합도 중요하고 또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감정이입이라든지 공감 능력.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권 안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좀 예민한 얘기긴 한데요. 도대체 검사들은 정치인들을 뭘로 보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자문하기 시작해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검사 엘리트주의에 대한 컴플렉스라고 또 뭐 볼 수도 있겠으나 정치라는 게요. 검사들의 시각보다 훨씬 복잡한 함수관계를 가진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진정성을 가지고 어쨌든 실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경선 룰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손들어 줍니까? 당협 비대위원장이 누구를 손들어줬다 그 지역에 가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르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선거 전략면에서 김무성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이렇게 신인 몇 명을 이렇게 띄워서 몇 곳은 이렇게 해서 국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거 좋은 전략이다. 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아니 이것만 보면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요. 네. 거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상처라든지 그 지역의 그 당 지지자들은 생각 안 합니까? 김무성 전 대표도 뭐 어디 나가신다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수도권 어디에 공천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던데 네. 본인은 영도에 나가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수도권으로 나가라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단순히 아무도 없는 무주 공산 지역에 신인을 지금 집어넣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당의 어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법을 만들 것인지 오히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쓴 조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 선배로서. 예, 적절치 않다 이런 해석을 돌려서 해주셨는데 정청래 의원 반응이 어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은 나오지 못하고 남을 버리는 카드 희생양을 삼다니 비겁하다. 독재 공천 시스템 마포가 그렇게 만만한가 이런 반응을 어제 그 SNS에 올렸는데요. 자, 실제로 정청래 대
김경률 이렇게 매치가 성사된다고 하면 뭐 좀 팽팽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소각장 문제, 예. 그리 지금 우리 YTN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봐도 마포 주민들이 서울시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재 의원의 그 동안에 이제 잘 관리했던 지역구의 부분, 뜻으로 보면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뭐 언뜻 들리기에는 뭐 또 서울시에서 소각장 문제는 또 일부 후퇴하겠다는 유연성도 보이고 있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도 뭐 너무 확대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부분만 하더라도 평균보다는 서울 쪽은 낮게 나왔고요. 경기 인천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서울이 상당히 어떤 보수 진영 쪽에 열려 있다.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김경률 회계사가 경선을 하든 전략 공천을 받았든 이렇게 나와서 당당하게 한번 붙어보면 그렇게 일방적인 게임은 저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아마 정청래 의원에 대한 피로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특히 정청래 의원은 호불호가 매우 강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는 또 상당히 의외로 김경률 회계사가 아주 도전자로서 강한 어떤 경쟁력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포을도 정말 뜨거운 관심 지역이 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고요. 그런데 마포을 공천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실에서도 좀 불편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YTN 기자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의 본질을 흔든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뭐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텐데 당정 관계가 좀 변화할까요? 글쎄요, 이게 참 그 말씀드리기 예민하고 결국은 언론 보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뭔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 촉으로는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균열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명품백이 됐던 또는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됐든 굉장히 입장이 완고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 걱정을 알고 있다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마포을에 공천을 거의 다 주는 것처럼 하니까 그래서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정말 짚고 넘어갈 거는요. 물론 김성동 지역위원장도 있고 또 그런 절차상의 거친 부분은 있지만은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을에 공천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꽃길을 제공한 게 아니에요. 험지 중에 험지에 나가라고 완전히 지금 뭐 사지에서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이지만 지금 한 척도 제대로 된 배가 아닌 상황에서 지금 내보낸 거일 수도 있는데 험지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고 했다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김경률 위원에 대해서 박수를 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이 필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남들이 못하는 소리를. 그런데 공정의 본질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봐서는 아마 저 절차를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김경률 비대위원, 그런 쓴소리를 한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을에 공천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라는 것인지 또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얘기하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반박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근데 저는요, 지금 당정 간에 뭐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 김경률의 그 절차의 문제는 그 자체를 쾌도난마로 풀되 마포을에서 정말 이 격전지에서 만약에 김경률이 승리한다?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구도만 바뀌면 되고요. 오히려 공중전에서 바로 이러한 김경률의 강조와 주장에 따라서 정말 대통령실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좀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될 거 아닐까 싶어요. 자,
두 분께서 앞서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 인기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자,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면은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1%포인트 내린 32%를 기록했고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수도권 민심의 변화가 있는지 그래픽 이어서 계속 보여주시면 한번 바라볼까요? 자, 왼쪽이 서울 민심이고요. 오른쪽이 인천, 경기 민심의 추인데요. 국민의힘이 35, 36, 41. 자, 이렇게 주차별로 봤을 때 좀 오르는 분위기고요. 민주당은 31, 27로 떨어졌다 34. 민주당도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좀 올랐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은 무당층이 23%까지 떨어진 점이 좀 눈에 띄고요. 인천, 경기로 가보시면 국민의힘도 좀 떨어졌고 민주당도 떨어졌고요. 여기서는 오히려 무당층이 좀 올라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여론 흐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서울은 제가 앞으로 더 보기에는 지금 말하자면 당청 갈등이 심화될수록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현재 그대로 당과 대통령실이 스탠스가 같을 때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시발이 돼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서울의 경우는 지지할 가능성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 아까 대통령실이 발언한 것은 정말 저는 좀 저를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우 무식한 발언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마치 당의 공정을 내세우면서도 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라고 하는 면에서 문제가 되고요. 오히려 이런 때 모분 답안은 사실은 이건 당이 알아서 정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분 답안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제가 의심할 정도로 그것이 오히려 더 앞으로의 추이에 총선을 앞세운 시점에서는 전략적으로 매우 유효한 전략일 수도 있다. 마치 갈등을 연출하는 이제 그런 건데 실제로 인천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송영길 사태 이후에 윤관석, 이승만 특히 인천의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돈봉투 사건과 의혹이 많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혼돈의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가 김포가 강화되면서 사실은 인천은 거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 지지에도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는 조금 그런 혼돈의 시점으로 경기 인천 경기도는 워낙 사실 민주당의 우호적인 데다가 인천이 그렇게 매우 혼란스러운 지경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좀 보면은 수도권 민심도 서울하고 인천, 경기가 좀 흐름을 다르게 타는 느낌도 좀 드는데 정호김 의원께서는 이 여론조사에서 어떤 걸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약간 혼란스러운 게요. 서울 다 수도권인데 서울 다르고 경기, 인천 다르잖아요. 근데 그 주별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을 때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그 헬기 전원 얘기 나올 때 그때 이렇게 좀 휘청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그래프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제 그 당 지지율이 올라간 거에 상당 부분은 한동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갤럽 조사인가 보면은 정부 견제와 정부 지원을 보잖아요. 그러면 견제론이 서울에서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체 특히 서울에서 보면은 오차 범위 바깥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많이 올라간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요것을 조금 주시해야 되고 김영주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당과 정이 뭔가 당이 자율성을 가지고 소신껏 펴면서 어떤 정을 이렇게 그러니까는 정부라든지 대통령실을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인상과 이미지를 구축할 때 결국은 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통령도 그 기초 속에서 좀 더 자유재량으로 자신의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정치 심리적으로 감정 싸움을 할 여유조차 없는 시점이에요. 자, 여론조사까지 살펴봤고요. 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현역 의원 2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한 분은 삼선 김민규 의원이고 한 분은 재선 임종성 의원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민주당 내 불출마 의원이 8명, 김진표 국회의장 빼고 8명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해진 상태가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은 오히려 김민기 의원이라고 봐요. 김민기 의원은 사실은 이제 586 그룹 속에 들어와 있고 본인의 큰 흠결 없이 3선을 잘 해왔던 용인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실제로 오늘 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소위 586의 추가적인 어떤 불출마 선언까지 견인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공심위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심위 활동이 진행되면서 알게 모르게 뭐 하위 15% 안에 들었다든지 10% 안에 들었다든지 그게 아마 공천에 부적격한 결과들이 나올 때 그 전에 자발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을 견인해가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오히려 네. 현재 민주당은 오히려 중요한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가 예. 더 많고 필요한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는 아직까지 견인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예. 국민의힘보다는 사실은 선수보다는 오히려 자기하고의 가깝냐 머느냐에 따라서 그걸 공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더 민주당도 힘을 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조금 더 민주당도 힘을 내야 된다. 저희가 하나 정정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 불출마 선언 저희가 그래픽으로 모아드렸는데요. 저희가 재선의 임종성 의원이 오늘 불출마 선언했다고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그래픽에 담아봤는데 임종석으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얼굴로 잘못 나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께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민기 의원 오늘 불출마 선언했는데 상대적으로 개파색이었다 이렇게 불리고요. 3선이고 86세대입니다. 자, 다른 86세대 그 용퇴론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또 불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이 나올까? 자, 이것도 관심인데 지금 현역 의원 평가가 캐비넷 금고안에 봉인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이게 봉인 해제되면 뭔가 기폭제가 될까요? 글쎄요, 근데 김민기 의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의정 활동하는 거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초선 중에 몇 명 불출마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586이지만은 586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권 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국토교통위 위원장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졌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기폭제가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김민기 의원이 이렇게 거취를 정하면은 586 중에 예컨대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뒤를 따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폭제라고 말하긴 조심스러워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이 있어요. 일정이 있고 그래서 나간 것이고 그다음에 586에 대해서도 지금 인식이 달라요.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 당대표를 포함해서 586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왜 비난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586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민주화에 대한 기여도 그걸 명분 삼아서 지금까지 소위 그 표현은 뭐하지만 꽤 우려먹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우려먹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그 부작용이라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86 운동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 대해 있는 건 사실인데 김민기 의원으로 기폭제가 돼서 나갈 민주당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언론 그래픽 수정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이 발언에 여당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죠.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 자, 이 발언을 좀 여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대표의 안보관을 문제 삼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냥 우리라는 표현 자체는 말버릇처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꼬리 잡기 하냐. 자, 이런 주장인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우리라고 하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말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도발을 멈춰야 된다고 하면서 뒤에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하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굉장히 갈등적인 남북 관계로 봤을 때 실제로 보면 뭐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왔던 그런 뜻을 뭐 우리가 남북이 힘을 합쳐서 했던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 정도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의 두 번째 우리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는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실제로 이 선대들의 노력을 폄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어쨌든 우리야 뭐 이중적인 관계입니다. 한편으로는 뭐 같은 민족이고 통합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의 주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여과 없이 이재명 대표가 수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지점입니다. 아쉬운 지점입니다. 정호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이제 대선에 출마할 예정인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요 한 문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위험한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외교 안보 정책의 브레인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굉장히 당혹스러운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후에는 윤석열 정부가 매우 강경한 대북 기조를 했다라는 걸 비판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고 그다음에 핵 보유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결국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대외 정책을 폈는데 외교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열지향적인 그런 분열지향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의 김정은으로 하여금 저 남조선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 관계를 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이라 그랬어요. 김정일은 주석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노력을 했다? 김정일이 무슨 노력을 했고 김일성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적화 통일을 해가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든 주체가 바로 김일성인데 마치도 김일성, 김정일이 뭔가 대단한 거를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오히려 이번 총선에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도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안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까지 평가를 해주셨고요. 김영주 전 의원은 좀 아쉽다 이런 평가를 주셨습니다. 제3지대 얘기를 좀 짧게 해볼 텐데요.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했는데 계속 출마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오늘은 개항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출마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현우 의원 얘기처럼 뭐 광주에 출마해라 혹은 뭐 종로에 출마해라
그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재명 대표랑 같이 붙여서 개항을에 출마해라. 그것은 좀 많이 나갔다.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말하자면 이준석 그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갈등 관계가 양상이 노출된다면 그것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빅텐트를 형성해 가는데도 부작용을 만들 수 있고 차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여러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고 정치인이 함부로 얘기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불편한 심기가 담겨 있는 겁니까? 아, 그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준석 정치인으로서 젊고 또 상당히 전략적이고 지금 또 개혁신당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강 정책을 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정책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요. 정말 이렇게 더군다나 제3지대로 지금 통합을 하고 연대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상대를 존중하는 발언인가를 좀 생각하고요. 우리말에 왜 선생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이거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지금 37인가요? 선생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 이준석 똑똑한 전 것만 대표가 알지. 37보다 좀 더. 뭐 그러면 38쯤 됐습니까? 그럼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서 세상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본인이 똑똑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자체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거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권의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잘못하면 헛똑똑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발언에는 전략이 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발언의 전략이 숨어 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신 지역구 나가시 거기까진 좋아요. 저도 그 자체가 신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콕 찍어서 개항을로 나가라?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요. 네, 존중이 좀 필요하다. 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지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한미일의 연합 해상훈련에 맞서 수중 핵무기 체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개발 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국방과학원 수중무기 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해일 5-23의 중요 시험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험 시점이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과 4월 3차례 핵무인 수중 공격정을 시험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핵 어뢰인 해일은 수심 80에서 150m 깊이에서 60시간 가까이 잠행했고 해일-1은 600km를, 해일-2는 1000km를 잠행해 수중 폭발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시험한 해일 5-23은 새로운 명칭으로 미뤄 기존 해일의 개량종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전승절 열병식에서 기존보다 20배 가까이 큰 핵전술 어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비한 진골의 해일로 가증스러운 침략선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릴 한국 핵전투 무력의 중요한 초강력 절대 경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어뢰가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개발 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장거리 자율항해 시험을 해야겠죠. 재충전할 수 있는 기능 시험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위치 오차 개선도 해야 되고 소형화된 핵폭탄을 집어넣었는지 아직 확신이 없거든요.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핵 어뢰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병행하며 수중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미일은 미국 항공모함 등 9척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위협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소집한 북한 문제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북한을 감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비확산을 주제로 한 안보리 비공식 협의는 한미일 3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올해부터 선출직 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북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겁니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황중국 대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북한의 상황에 대해 이사국 모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표부는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등 밀착하는 북러 관계와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협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정책이 변화한 만큼 안보리의 대북 기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함께 보조를 맞추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북한 편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동북아 지역 긴장을 극적으로 높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껏 대북 전략에서 염두에 두지 않았던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이전으로 북한 위협 수준의 차원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I think the nature of North Korea as a threat in the region could drastically change over the coming decade as a result of this cooperation, and that's something that we have to pay attention to. 바디 국장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이 한미 확장 억제 협력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사용이 서방 방공망을 상대로 성능을 입증한 셈이어서 북한의 무기 수출에도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날짜를 조율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각 19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튀르키예와 북한 방문 일정에 관한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없다면서 외교 채널을 통한 조율이 진행 중이며 확정되면 알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일종 가축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북 영덕에 이어서 경기도 파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동이 잦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돼 키우던 돼지 2,60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했습니다. 경북 영덕에 이어 올겨울에만 벌써 두 번째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주변 농가들은 비상입니다. 지금 그 수도 가고 있어요. 하루에 두 번이에요. 여기 그 대문 앞에하고 돌방하고 그 마당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겐 옮지 않지만 전파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한 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큰 피해를 줍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9년 처음 발병했는데 접경지 야산에 사는 멧돼지가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됩니다. 정부는 즉각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주말까지 경기와 강원 8개 시군 지역에 축산관계 시설 종사자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발병 지역은 많지 않지만 국내 이동이 잦아지는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가 밀집한 지역까지 퍼질 경우 돼지고기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살처분 규모가 작아 전체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살처분 규모가 확대되거나 충남 등 주산지에 발생할 경우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찾아오면서 정부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광주에서 9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어제 광주 남구에 있는 사향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를 매몰 처분 등 관리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지난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설 연휴에 앞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최대 2, 3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두통, 설사나 구토 증상을 동반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지난해 말 200명을 넘긴 뒤 꾸준히 확산해 지난주에만 3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2020년 셋째 주보다도 7명이 더 많습니다. 특히 감염 환자의 절반 정도는 6살 이하 영유아 환자들이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돌봄기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도 사실 아이들은 약간 미숙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다고 해도 그렇게 깨끗이 씻는 경우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이런 가운데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도 경기 심판과 자원봉사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주로 감염되지만 사람 사이에도 전파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대회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전까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보육시설과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식사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그게 좀 풀리면서 올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또 검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증가된 건 아닐까 싶고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각종 분비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감염 후 48시간 정도는 주변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재작년 독감 환자가 91배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독감 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독감 환자는 2019년 177만 명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2020년 78만 명, 2021년 9,500명까지 대폭 줄었고 2022년 다시 8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영동 지방에는 모레까지 40cm 이상의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를 가져오는 습설, 무거운 눈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영동 지방에 한방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눈은 일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인데 많은 곳은 최고 40cm 이상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 산지 중심으로는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을 비롯한 일부 내륙에는 무거운 눈이 긴 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무거운 눈은 바다 위를 지난 눈구름이 많은 습기를 가진 채 폭설을 쏟아부을 때 자주 나타나는 형태로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약한 구조물이나 시설물 피해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 이 같은 습설, 무거운 눈은 같은 양의 눈이 내려도 무게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제곱미터 넓이에 눈이 1m로 쌓일 경우 건설은 150kg, 습설은 300kg 정도로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에 습설 50cm가 쌓이면 그 무게는 최대 30톤까지 치솟습니다. 15톤 트럭 2대, 또는 전봇대 30개가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습설은 건설에 비해 2배에서 3배 더 무겁습니다. 이런 습설의 경우 쌓이고 녹고 또 쌓이는 과정에서 수증기 함량이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습설이 많이 내려 쌓일 때는 시설물 위에 쌓인 눈을 즉시 치워내 무게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상청은 1월과 2월에는 습설, 무거운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라며 많은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씨가 수사팀 기피를 신청한 데 대해서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 인권담당관실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은 기피 신청이 가능한 유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고소와 고발, 진정, 탄원, 신고 사건에 한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 이번 사건은 인지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황 씨 측은 경찰 조사에 충분히 협조했는데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수사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인터넷 가기 업체인 대성마이맥에서 회원 정보 9만 5천여 건이 유출돼 업체 측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식회사 디지털대성은 오늘 대성마이맥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리고 지난 16일 외부 해킹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 9만 5,170건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며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로 아이디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일부가 가려져 있어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가 우회전할 때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멈추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운전자들은 바뀐 규정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신규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신방화역 사거리입니다.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승용차 한 대가 적발됩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위반하셨거든요. 면허증을 주시고. 교차로라면 어디든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데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네, 모든 곳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잔잔한 느낌이었는데 어떤 데는 하도 저 뒤에서 빡빡거리는 거예요. 불과 1시간 만에 모두 10대가 단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4대는 알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우회전 시에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일단 정지를 하시고 보행자가 다 건너실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 일시 정지 의무는 없지만 이때도 늦게 건너시는 보행자가 계시는지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잘 지켜지진 않고 있지만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회전 교통사고 수치를 보니 법 개정 이후 관련 사고는 지난해보다 8%가량 줄었고 전체 사망자 수는 36%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형 차량과 화물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우회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대형이나 화물 차량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서울 전역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측 관계자를 오는 26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이들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심의에 들어가 징계 의결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한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의원 측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김 의원을 가리켜 범죄자라고 부르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장 전 최고위원 측은 해당 발언에 위법성이 없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소혜와 대장동 로비 의혹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전 특검의 원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20일까지였는데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보증금 5천만 원, 주거 제한, 재판 증인이나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강제로 끌고 나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강 의원의 의도적 도발이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쫓겨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입이 틀어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현직 국회의원을 보고도 묵인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 그렇게 듣기 거북합니까? 그런 말들 듣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이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당사자인 강성희 의원이 속한 진보당은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면 법적으로 맞서겠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을 향해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반드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의 발단은 국가 원수에 대한 강 의원의 공개 협박이라고 반박하며 대통령실 엄호에 나섰습니다.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불가피하게 퇴장 조치한 거란 경호처 해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대통령께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라고 한 축제의 장입니다. 경호처에서 입장이 나왔으니까 그 입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강 의원의 행동엔 의도가 담겼다며 사과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오히려 강 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잔치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적반하장식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실 비서실과 경호처 책임자가 국회에 나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단독 소집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이 가뜩이나 총선을 앞두고 신경전이 팽팽한 정치권의 또 하나의 대립전선을 만든 모습입니다. 여야가 서로의 사과를 요구하며 충돌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을 맡았다가 최근 사직서를 낸 부장판사는 총선 전 선고가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해명하게 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17일 만에 다시 서초동을 찾았습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등의 유무죄를 다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피습 사태 이후에 첫 재판인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담당 재판장 사직으로 재판 지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2년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리해오다 최근 사직서를 낸 강규태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과 함께 이례적으로 신상 발언에 나섰습니다. 미리 준비한 글을 낭독해 내려가며 지금까지 재판부가 성실하게 공판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이나 장기 단식에 따라 공판 기일을 2차례 바꾼 것 외에는 절차를 지켰고 그 결과 예정된 증인 신문의 3분의 2 정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사건 외에도 증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재판을 8건 넘게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매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는 힘들다고 못 박았는데
자신의 사직에 따라 조기 선고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취지로 해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증인 신문에 10개월 정도 걸렸고 서류 증거 조사와 판결문 작성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도 여름쯤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장 방대한 의혹을 다루는 대장동, 백현동 재판은 물론 비교적 공소사실이 간단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총선 전 선고를 장담할 수 없어 이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이른바 선고 리스크에 붙들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며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는 경제와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더 큰 돌을 던져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도 선대들과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 훼손되지 않도록 미사일 도발 등 적대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용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발언한 내용은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심각한 대북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강릉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에 참석해서 개회를 선언하며 대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과 스포츠는 갈등을 치유하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준다면서 세계 청소년 선수들과 미래 세대가 오륜기 아래에서 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며 값진 경험을 얻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에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사전 리셉션에 참석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면담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인 이번 대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강릉과 평창 등 4개 도시에서 열리며 79개 국가에서 1,800여 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일시 부동산 정책 발표와 태형건설 워크아웃 개시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되는 모양새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8주째 하락세를, 전셋값은 26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각 하락폭과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내 시공능력 16위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우려했던 PF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일시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약간 해소된 모습.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8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주 전보다 낙폭을 줄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한 주 전에 하락폭을 유지했고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건설 경기 보완 대책이 발표됐고 또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약간 내려간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관망은 여전하지만 경착륙 우려가 줄면서 가격 하락도 둔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은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서울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은 하락 전환된 여파로 풀이됩니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돼 전셋값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이사 성수기인 3월을 앞두고 계약 갱신권을 청구하는 재전세 계약이 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부동산 PF 위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해 시장에서 예상하는 공급량보다 더 줄어들어 전셋값 고공 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6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며 코스피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34% 오른 2,472.74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애플과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타이완의 TSMC 실적 발표로 우리 반도체 대형주도 반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주 초반부터 매도 물량을 쏟아냈던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6,833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에 대한 배상안 마련을 오는 3월로 예고한 가운데 가입자들은 은행을 향해서 원금 전액을 보상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ELS 가입자 모임은 오늘 금융감독원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은 물론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의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 이후 화성시와 평택시가 하천 오염수 처리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방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두 지자체는 정부에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불이 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물 색깔은 여전히 비취색입니다. 위험물 보관 창고에 있던 140여 종의 화학물질 361톤이 하천에 녹아든 탓입니다. 탱크로리가 오염수를 퍼나르기 위해 새벽부터 줄지어 순번을 기다립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방제뚝을 추가로 쌓고 방수포로 보강하는 공사도 한창입니다. 상류 지역의 하천수 3만 톤이 오염 구간에 흘러들지 않도록 인근 용수로로 우회시키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하천 7.5km 구간에 남아있는 오염수는 최소 3만 톤에서 최대 7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금껏 4,600톤만 수거돼 완전 처리까지는 최소 몇 주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 현저하게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나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좀 비좁아서 좀 작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처리 비용도 문제입니다. 20톤 탱크로리 기준 폐수 처리 비용이 500만 원. 여기에 각종 제반 비용을 더하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행여 큰 비라도 내리면 시간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시는 보관창고 사업자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중소사업장인데다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어려움이 클 전망입니다. 이에 화성시와 평택시는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감면 피해 현장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지난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떠돌이 계획에 화살을 쏴서 마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9살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60m 거리에서 화살을 쏴 맞을 줄 몰랐는데 맞아 당황했다며 선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피해견은 구조 직후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경찰 음주 단속을 피하려던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관을 매달고 도망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0대 운전자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응암동에서 A군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하자 경찰관은 오토바이에 매달렸고 A군은 30m 정도를 역주행한 끝에 넘어지면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군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음주 단속을 피하려 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하얀 금이라고 불리는 리튬의 대규모 매장지가 중국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자연자원부가 지난 17일 스촨성 야장현에서 약 100만 톤 규모의 리튬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새로 발견한 리튬을 내수용으로 쓸 것으로 보인다며 자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한국 등 경쟁사들의 우위를 점하도록 도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홍해 위기로 해상물류 대란이 벌어지면서 중국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을 잇는 철로가 대안으로 떠올라서 때 아닌 호황을 만난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대형 선박에서
화물 열차로 컨테이너를 직접 옮깁니다. 철로를 따라 달리는 컨테이너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중국과 유럽을 잇는 철길로 현대판 실크로드 1대1로 사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10年来，中欧班列开行数量从2013年的80列快速增长到去年的1.6万列。 최근 홍해 위기로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중국 유럽 철도 이용 문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백길은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는 탓에 동선은 길어지고 운임도 600%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欧吉港大概是1个月左右。现在的话，因为船都要绕行了，比原来多，增加了15到20天。 아시아 11개국, 100개 도시를 거쳐 유럽 25개국, 200개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 보름이면 유럽 내륙 깊은 곳까지 직접 갈 수 있고 비싼 철로 운임도 더는 단점이 아닌 게 됐습니다. 到德国的海运费和内陆费用大概是6400美金，然后我们的中欧班列航所有的费用的话，大概是在7000多美金。 우리 정부는 중국 유럽 철도 활용을 위해 인천과 웨이하이를 잇는 복합 운송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물동량도 지난해 컨테이너 3만 개 돌파에 이어 올해 4만 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现在我们班列的线路越来越丰富，向西可到欧洲，向北可到蒙古、俄罗斯，向东连接了日本、韩国。 다만 중국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와 철로 부족에 따른 화물 적체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의 한계를 알고 더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발이냐 규제냐를 놓고 논란 중인 가운데 다보스 포럼 토론자들의 견해도 서로가 걸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잠재력을 개발할 것인가, 위험성을 규제할 것인가의 논쟁 속에 오픈 AI를 이끄는 샘 올트먼이 다보스 포럼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럼 넷째 날 토론에서 올트먼은 인공지능, AI의 기술적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범용 인공지능에 더 가까이 갈수록 위험과 스트레스, 긴장 수위가 모두 올라갈 것이고 낯선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며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we the whole world, get closer to very powerful AI, I expect more strange things, and having a higher level of preparation. 현재 AI 기술력은 일부 신비화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AI가 어떤 결론을 내렸다면 어떤 추론을 거쳤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그 한계에 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올트먼은 기술적인 것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Which is who gets to decide what those values are, and what the defaults are, what the bounds are, how does it work in this country versus that country, what am I allowed to do with it versus not. So that's a big societal question. 유익한 정보로 AI가 결론을 내리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고 있다며 AI 훈련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픈 AI 공동 창업자인 올트먼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전격 해고됐다가 닷새 만에 복귀했습니다. AI 논쟁에 대한 시각 차이가 해고 배경이 됐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패널들의 견해도 엇갈렸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 있다며 규제를 우려하는 시각과 함께 AI 개발에 앞서 핵심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경고가 공존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아랍 국가들이 이국가 해법으로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동에서 더 큰 분쟁을 막기 위해 아랍국 관리들은 미국, 유럽 국가와 종전 계획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몇 주 안에 발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안에는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UN 가입을 지지하는 것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외교관계 정상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해에서 자주 상선을 공격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미국이 추가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자위적 차원에서의 행동이라며 확전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란과 파키스탄 간의 충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18일 후티 반군 시설을 또다시 공습했습니다. We did it again this morning, striking at some anti-ship missiles, a couple of anti-ship missiles that we had reason to believe were being prepared for imminent fire into the southern Red Sea. 미국은 지난 11일 영국 등 동맹의 지원을 받아 공격했고 지난 14일과 16일에도 후티 반군 미사일을 타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직접 지속적인 공격 방침을 밝혔습니다. Are the airstrikes in Yemen working? Well, when you say working, are they stopping the Houthis? No. Are they going to continue? Yes. 미국은 그러나 홍해의 자국 선박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차원의 조치일 뿐 확전을 원치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란과 파키스탄 무력 충돌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잘 무장된 나라들이라며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상황 악화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want to see an escalation of any armed conflict in the region, certainly between those two countries.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파키스탄 당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파키스탄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먼저 공격당했다며 이번 사태는 이란이 지역을 불안하게 만든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압승한 이후에 당내 지지세가 확고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ABC 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미 전역의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 유권자 1,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0%가 트럼프를 오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두르고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화당 후보로 손꼽았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ABC 뉴스는 이는 아이오와 코커스 이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더 높아진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 이후 하락세를 걸으며 한때 4만 1,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5시 35분 기준 4만 611.83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오전 9시 22분 2.88% 하락한 4만 1,182.0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지난 10일 4만 4천에서 4만 7천 달러 사이에서 거래됐고 ETF 거래 개시 뒤 4만 9천 달러를 넘기기도 했지만 대폭 하락한 겁니다. 절기 대안이자 주말인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 전남에 오락가락 비나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에는 그 밖에 남부와 충남,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 4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100mm 안팎의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는 최고 20mm의 비나 1에서 5cm의 눈이 오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대전 4도, 광주 6도, 부산 8도로 예년보다 6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7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비나 눈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제주도는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모레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곳곳에 또다시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